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57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됩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2달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CP와 전자단기 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수백억 원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도 1월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 코스피까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가량 상승해 2,582.8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600억 원 이상 샀지만 개인은 1,5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는 2% 전후로 오르고 있고 1분기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LG 이노텍은 9%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HT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조선주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대진 첨단 소재는 공모가 대비 2배가량 오른 1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빠져 740선대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11원 내린 1,43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네요. 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1% 넘게 상승해 43,000원 선에 올랐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46% 올랐고 S&P 500도 1.12%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하자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소식에 스텔란티스는 9% 이상, GM과 포드 모두 7%와 6% 급등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M7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대, 아마존과 메타, 테슬라 모두 2%대로 올랐지만 애플만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한해서 관세를 한 달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5%의 관세 조치가 발효된 지 이틀 만인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네요.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의 최고 경영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다음 내린 결정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과 부품업체를 갖고 있는 이들 자동차 업체 대표들은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업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며 백악관의 이번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한숨은 돌렸지만 긴 여유가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미국 업체뿐 아니라 멕시코에 진출한 현대차 그룹 등 우리 자동차 업체가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요구대로 생산시설 등을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기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즉흥적 무역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자동차를 빼고는 관세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를 근절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트루도 총리에 전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관세도 문제지만 물가도 걱정인데요.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내렸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고환율 탓에 석유류 가격이 6% 넘게 오른 영향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 12월 1.9%로 점차 상승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에는 2.2%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치솟은 국제유가와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6.3% 올라 1월 7.3% 상승한 데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 이상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2.9%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축산물과 수산물 역시 각각 3.8%, 3.6%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비와 외식비도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엇갈린 양상을 보였죠. 네, 시민들이 자료 구매 지출 비중이 높은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는 2.6%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 지수는 1.4% 하락해 지난 2022년 3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생선과 해산물 그리고 채소 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딸기 등 과일류가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와 거래처 가릴 것 없이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의 손절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정상적인 매장 운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이미 거래처들이 홈플러스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요? 네, LG전자는 벌써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멈췄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출하를 일시 정지했다며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도 물량을 줄이거나 중단할지 등 대응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달 자금이 빠듯한 중소기업들은 더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홈플러스 지점 임대 점주들은 수수료를 제외한 올 1월 매출도 제때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을 안 받겠다는 제휴사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라면세점, 엔터식스, ACDC, 아이파크몰 등 유통업체와 뚜레쥬르, 빕스 등에서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됐는데요. CGV 영화관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서울랜드 등 여가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의 돈도 떼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CP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잔액은 1,940억 원 규모입니다. 당장 이달 만기인 금액만 295억 원이고 다음 달 400억 원, 다다음 달엔 500억 원씩 줄줄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상품도 있어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자금으로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홈플러스 상품권 대란을 둘러싸고 환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이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에 환불을 요청하면 일정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야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반환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플러스 상품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종이 형태인 지류 상품권이 있고 흔히 모바일로 이용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홈플러스가 자체 발행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지급결제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이 발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사용처도 지류는 약 20개 가맹점으로 확대돼 있고 모바일의 경우 홈플러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들은 홈플러스 매장에서 사용하면 되지만 불안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시 모바일의 경우 나이스정보통신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모바일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예치금 관리 규정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앞서 논란이 됐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티몬 위메프 사태로 관련 법이 지난해 개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충전금으로 100% 보호하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강화된 법에 따라 나이스정보통신은 120% 수준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선불충전금 규모는 450억 원에 달하는데요.
다만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하는 지류상품권의 경우는 수령 시 환불이 어렵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류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으로 기업회생 절차와는 무관하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장기 부진에 빠진 업종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올해 대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사정이 악화하지만 자금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집계돼 악화한 기업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본 기업의 업종별로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과 토목 기업이 50%를 기록했는데요. 이들 기업 2곳 중 1곳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답한 셈입니다. 이어 금속이 45.5%, 석유화학이 33.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나요? 기업들은 자금 사정 악화에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으로 환율 상승을 꼽았는데요. 이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높은 차입금리 등을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자금 수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 비율도 30% 넘게 집계됐는데요. 이들은 자금 수요 원인으로 원자재와 부품 매입 비용을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습니다. 한편 기업 5곳 중 1곳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취약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이들 기업은 올해 원달러 환율 최고점이 1,500원에 근접한 1,495원 80전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번 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과 비수도권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우선 전망 지수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72.9입니다. 지난달 75.4를 기록했을 때보다 2.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100을 밑돌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국 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상승 전환했었는데요. 흐름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번 달 다시 떨어지면서 여전히 시장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소 엇갈렸다고요? 네, 우선 전국 평균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경기 지역은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르면서 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은 1.4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크게 웃도는 85.7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연초부터 강남권 적재 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달보다 2.3포인트 내리면서 전망지수가 72.8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전북과 부산, 전남은 1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유독 심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이 엇갈리는 이유는 핵심 지역의 우량부동산 한 채에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가 크게 늘었는데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우선 정책 모기지 채무 조정이 얼마나 늘었나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원금 상환 유예 건수는 14,75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대비 5배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최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연배상금 감면 건수도 전년 대비 약 2배 뛰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한 디딤돌 대출의 채무조정 건수도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6,089건의 원금 상환 유예가 있었는데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채무 조정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서민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영향도 있다며 채무 조정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주금공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지난해 3월 말 대비 13% 늘렸는데요. 주금공 관계자는 같은 기간 전체 보금자리론 잔액은 오히려 줄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과 연체 위험 등을 반영해 충당금을 더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책 대출을 지난해와 비슷한 60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경기 침체로 차주들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 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인상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의 보험료가 얼마만큼 오르나요? 네, 다음 달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10%에서 많게는 20%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율 가정을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하는 동안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에 당국이 해지율을 현실적으로 낮춰 산정하기로 한 겁니다. 가정이 바뀌어 보험사 입장에서 나가는 돈이 많이 생기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회사마다 가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판 마케팅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다음 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곧 보험료가 오르니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마케팅이 자칫 경쟁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이 대표적으로 절판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해당 사항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그간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생계 걱정으로 마음 편히 쉬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도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보장해 주나요? 네, 서울시가 출산을 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의 출산 휴가 급여라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을 더하면 모두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3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원 제도는 고용보건법에 근거해 소위 말하는 직장인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적 보장에서 벗어나 있어 공식적인 출산휴가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출산을 하면 일정 기간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생계활동 차질이 생기는 만큼 서울시가 이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고전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또 배우자가 1인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최대 8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직업은 무관하고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가 대상입니다. 임금 근로자인 배우자는 20일까지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지만 프리랜서 배우자는 휴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지원 신청은 소득 수준은 무관하고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지급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쿠팡이라고 하면서 상품 리뷰를 유도하는 전화나 문자 받아본 분들 계실 텐데요.
쿠팡을 사칭해서 판매에 이용하는 업체들이 늘자 쿠팡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쿠팡이 사칭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요? 네, 쿠팡은 판매업체가 고객 등 제3자에게 쿠팡 또는 쿠팡 직원을 사칭하는 데 대해 오는 22일부터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판매자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기로 했는데요. 쿠팡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쿠팡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쿠팡 영업부서입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문자를 보내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로 연결을 유도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는데요. 상품을 보내줄 테니 리뷰를 작성해달라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특히 손쉬운 알바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MWC 행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선보인 차세대 AI 기술이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조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관람객이 본인의 목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합니다. We will send you the final version of the proposal. 딥페이크가 유사한 음성을 곧바로 생성하자 통화 AI 에이전트 익시오가 가짜임을 감별합니다. LG U+는 딥페이크 음성 실시간 탐지 AI 기술로 중동 지역 통신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중동 5개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그룹과 손잡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등을 필두로 통화 녹음과 요약, 검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내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AI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 1위 기업인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액체 냉각 분야 선도주자인 대만 기가바이트의 자회사 기가컴퓨팅과 잇따라 기술 제휴에 나섰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을 꿈꾸는 새싹 기업들도 MWC 행사 기간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 기반 다국어 더빙 서비스부터 학술 논문 AI 검색 엔진까지 다양한 스타트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제 학술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 질문을 하면은 GPT와 유사하게 답변을 해주되 학술 연구 논문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면서 기업들은 AI를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닌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 MWC는 확인시켜줬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올해 MWC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기술은 사람을 닮은 로봇, 피지컬 AI입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피지컬 AI를 미래 기술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MWC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김한나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이동통신 회사가 선보인 이동식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 드문 지역이라면 자율주행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가고 스스로 물건 재고도 파악합니다. 피지컬 AI는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으로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올해 MWC의 테마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설명도 해줍니다. 이미 대중화된 드론은 한층 더 발달된 기술력과 함께 이동수단에 필요한 기능도 향상됐습니다. 헬기를 연상케 하는 이 항공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도심의 교통 혼잡을 피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샤오미가 선보인 전기차에는 AI 비서가 탑재돼 있습니다. 운전자의 집에 있는 가전과 연동할 수 있는데 귀가하기 전 미리 TV를 켜주거나 청소기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We came here to check out the SU7 Ultra, the new car. I think it looks really nice. It's very fast, a very big battery. I think Chinese technology is phenomenal. AI는 이제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실전형 AI로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상태지만 시흥 1동과 상계 10동, 상계 9동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지만 영동은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기온은 아침보다 높게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공기질은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나빠지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중서부와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곳곳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